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공방 계속되고 있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김 원장을 오늘 검찰에 고발했고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의 입장 들어보겠고요. 광역단체장 공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자유한국당, 오늘 세종시장 후보로 유일한 여성 후보입니다. 송하영 부대변인을 결정했는데 직접 그 목소리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는요. 이제는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국민 총행복, 행복이 중요하다는 목소리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내일 국민 총행복 전환 포럼이 창립된다는데요. 이 창립을 준비하고 주도하고 있는 지역재단 박진도 이사장과의 인터뷰 준비했고요. 요즘 Z세대, 10대들은 유튜브로 소통하고 유튜브로 정보를 검색한답니다. 자, 이 현상 어떻게 봐야 할지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 또 요즘 잘 나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별칭 대도서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피감기관 예산으로 외유를 다녀온 논란. 자, 바른미래당은 사퇴하라 뿐 아니라 검찰에 고발했고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네요. 자,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맡고 있는 박주선 국회 부의장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검찰 고발까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뭔가 그러니까 위법한 혐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위법성입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피감기관인 그 은행이나 대정책경제연구원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가지고 해외 여행을 한 것은 예. 누가 보더라도 그건 형법상은 뇌물죄에 해당이 됩니다. 뇌물. 그동안에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이게 이런 고위직이고 특히나 그 감독기관에 있는 장이 본인의 비리나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모르고 또 청와대도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이 적폐의 기준과 원칙이 뭔지를 좀 국민이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의 진상을 확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죄 혐의로 고발하신 거고요. 네네. 그리고 국정조사도 추진하자고 하셨죠? 그 이유는 뭡니까? 첫째로 이런 문제가 있는 금융감독원장 후보의 검증을 도대체 눈 감고 한 건지 아니면 예. 검증을 했는데도 이걸 묵살을 해버린 건지 예. 또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 이건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해괴한 논리로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을 했고 해임 요구를 하는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의 이야기나 언론의 주장도 아예 묵살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과연 김기식 이분이 어떤 분인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감싸고 또 어떤 배경과 이유에서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지 않아도 본인이 인사 5원칙을 대통령이 되면 지키겠다고 대선 후보로서 약속을 했는데 하나도 안 지켰거든요. 지금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원칙을 깨뜨리고 공정성 또 정의를 반하는 인사가 너무 많이 있어서 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유권뿐 아니라 청와대의 검증 과정까지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겠군요. 네. 그런데 청와대는 어제 그 의혹이 제기된 해외 출장권들 다 조사해 봤는데
전부 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입장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독단적인 회계한 논리에 빠져있는 자기 변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목적을 위해서 출장을 해외로 가는데 예. 그러면 피감독 기관이 은행으로부터 그 금전을 받고 지원을 받고 해서 간다면 죄가 안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은. 예.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이 해외 출장 가는데 여러 사람으로부터 관련된 부처나 예. 또는 뭐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도 아무런 죄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런데 뭐 물론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다녀오긴 했으나 현장 확인차 다녀왔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 피감기관한테 무슨 뭐 도움을 주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그 현장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고쳐라 이렇게 했다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현장을 굳이 김기식 의원한테 현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도 납득이 좀 안 가고요. 예. 또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특정 기관의 현장을 해외까지 가서 확인을 해야만이 국회의원 직무가 수행이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미 현장 확인이 됐든 무슨 명목이 됐든 간에 비용을 피감기관에서 줬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원 돈이나 국회의 예산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처벌이 돼야죠. 그리고 이미 옛날 국회 상공위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외 여행을 갔다가 전부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까지 받아가지고 이런 대법원 판례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장 확인차 꼭 필요하다면 그건 국회 예산으로 갔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참여연대에 있던 시절에 포스코의 지원을 받아서 1년 동안 해외 연수 갔다 이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는데 지금 금융감독원 측도 포스코 측도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건 뭐 확인이 됐습니까? 그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근거와 또는 증빙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것도 뭐 공적인 뭐 토론의 자료인가 무슨 자료에 그 적시가 됐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아무튼 해당 기관에서는 전혀 그런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고요. 만약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이 사퇴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국정조사를 계속 요구를 하고 또 이게 지금 협치의 구도 속에서 국회 운영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방송법도 말 한마디 해버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했던 162명이 함께 공동 발의했던 방송법도 국회에서 무산이 되게 되고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때문에 헌법을 바꾸자고 그러고 그 제왕적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권력 남용이 문제가 돼서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러는데 또 그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10분 지금 발휘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모신 김에 그 원희룡 제주이사가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는데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했네요. 아주 가슴 아프시겠어요?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또 그러나 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죠. 저희들은 바른미래당이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이 어떤 도덕적 흠결이나 윤리적 하자가 없는데 이게 이 바른미래당을 창당할 때는 오신 분 아닙니다만은 바른정당에 지금 자유한국당을 탈당해까지 오셨던 분이 오실 때의 초심과 지금 떠날 때의 마음이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좀 정치한 사람으로서 조금 답답합니다. 그러면 제주의 바른미래당 후보를 내실 건가요? 당연히 내야죠.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외에는 별로 광역단체장 후보로 지금 눈에 띄는 분들이 안 계세요. 이제 보시기에는 나름일 겁니다만, 뭐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재 영입 작업이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지금 공표할 수 없는 인사들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종용도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음을 결정을 못하고 지금 주저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럼 17개 모든 광역단체의 후보를 바른미래당은 다 내실 건가요? 목표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인재가 그렇게 발굴이 되고
또 후보자가 동의를 할 것인지는 장담 못 하겠는데 저희들 목표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당선될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적폐, 부정부패, 국정농단 등등 이런 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기는커녕 예. 국민의 의사를 오히려 반박하고 대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서 예. 그게 지지받기는 어려울 거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생 때문에 아우성 치는 목소리가 지금 겉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밑에 가면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또 집권당에 대해서 지방 권력까지 표를 몰아줘가지고 중앙 권력, 지방 권력을 함께 독점한다 하게 되면 예. 그 폐해는 국민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견제 심리가 나올 거다. 그 견제 심리가 있을 거고 대안으로 예. 저희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네네. 이 중도 실용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바른미래당을 대안으로 선택해 주시지 않겠는가.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의 무슨 연대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거기는 청산과 극복의 대상이지 연대가 될 수 없죠. 저희들이 국정농단, 권력남용, 부정부패 세력화가 되는 것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였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서울시장 후보의 김문수 전 경기지사, 세종시장 후보의 송아영 부대변인을 결정했어요. 호남 지역 빼고 광역단체장 공천 마무리됐고 여기에 유일한 여성 후보가 바로 세종시장 후보가 된 송아영 후보입니다. 오늘 전화로 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청취자분들한테 송아영 후보는 좀 생소하신 분이니까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저는 이 세종에서 났어요. 네. 세종에서 자랐고, 세종에서 또 세 아이를 키운 엄마예요. 네. 그래서 세종에 위치한 대학 교수로 후학을 양성했고, 세종의 문화예술 발전과 청년 교육에 힘써왔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 정당 활동을 계속해 왔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 중앙당 부대변인이자 여의도 연구소 정치발전분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에서 네. 가르치신 전공은 어떤 분야입니까? 제가 음악과 교수를 했습니다. 음악을 네. 하셨군요. 네. 네. 자, 자유한국당의 지금 유일한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시고. 네. 제가 송아영 후보랑 인터뷰하기 위해서 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민선 시대에 대한민국 광역단체장으로 선출된 사람 가운데 여성 광역단체장이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네, 네. 또 후보도 참 드물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후보도 몇 분 안 되셨죠. 여성들이 네. 후보로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뭘까요? 여성들이 이 정당 문화에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당, 아직도 우리나라 정당 문화가 조직 위주의 이런 문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자금이나 이런 학연, 혈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예. 여성 정치인들이 그런 지역 내 지지 기반, 뭐 자금 이런 게 아무래도 네. 좀 부족하고, 예.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공부하고 경력을 쌓아가면 네. 훌륭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종시의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세종시가 처음에 원래 이렇게 건설된 취지가 국가 균형 발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행정, 경제, 문화 등이 이제 수도권에 있는 거를
이렇게 분산시키고자 해가지고 한 거였는데 예. 아직도 미완의 도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네, 교육이나 문화, 의료 인프라 등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아플 때 엄마들이 응급실을 막 찾아 헤매야 되고 네. 또 이제 퇴근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도 좀 부족하고 문화시설 같은 것도. 네네 그런 예. 게 참 문제가 되고요. 또 세종 시내 그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 발전 이런 것 때문에 좀 그 서로 감정적인 이런 거가 도시 전체 발전 그 상생을 가로막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네네. 지금 네. 이제 개헌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라 있는 상태인데, 네. 쟁점 가운데 하나는 그 수도 조항도 거기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네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헌법에 이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네네. 아예 지난번에 헌재가 관습헌법이라고 해서 이 세종시로 수도 전체를 옮기는 걸 이제 못하게 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길을 좀 터서 아예 옮길 바에야 정말 국회 청와대까지 다 세종시로 갑시다. 이런 네네.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죠? 네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이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개헌안에 의하면 헌법에 수도는 서울이라고 명기하자고 또 했단 말이에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헌법에 명시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 그랬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법률에 위임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수도는 서울로 하되 그 수도의 기능을 분산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그 기능을 분산시킬 수 있다. 저희 당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가 세종시장이 된다면 예. 야당을 설득해서 행정수도로서 헌법에 네. 명시할 수 있는 어허. 그런 기회를 저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행정수도로 정말 자리매김하려면 국회, 네. 청와대 다 가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지 마지막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죠. 네, 네. 국회와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가는 게 자유한국당의 당론인가요? 당론은 아니고, 당론이라,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거가 지금 당에서 명시된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 국회와 청와대까지 정말 세종시로 간다고 치면 헌법 조문상에 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해놓는 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되 수도의 기능을 이전해서 수도의 기능을 나누어서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수도의 기능을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세종에 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글쎄요. 오히려 네.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 또 대통령 개헌안처럼 헌법 조문에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해서 하위 법률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글쎄 제가 생각하기는 거의 비슷한 말 아닐까 그렇게 그래요? 생각하는데 네. 대통령께서는 원래 지난번 대선 때 헌법에 명시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송하영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미완의 도시인 세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로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오늘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네. 세종시장 후보로 확정되신 송하영 후보 함께 만났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주재했죠. 예. 그 자리에서 적폐청산 목적은 공직자 처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네요. 그렇죠. 그간 정부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적폐청산 언급 참 많았습니다. 근데 대체로 방점은 그 청산 자체에 찍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시킨 대로 한 공무원이 다 책임지냐, 복지부동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긴 있었어요. 바닥 여론에. 요즘 또 일부 언론들이 요즘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쓰더라고요. 예, 그 점을, 문서로 지시 안 하면 안 한다 뭐 이런 것까지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지적한 거군요. 맞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적폐청산 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 국민들은 TF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 쉬운데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자, 주로 권력기관 뭐 검찰, 경찰 이런 데가 주목을 받는데 여러 부처의 적폐청산 TF들 다 있습니다. 예. 대체로 민관 합동기구식입니다. 아하. 외부 시민단체 출신이나 전문가들하고 부처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구성을 하는데 사실은 좀 외부 인사들의 이니셔티브가 강하죠. 그러니까 외부 인사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결과는 곧바로 정부 입장인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한번 거르거나 소화하는 작업을 거치는 게 정상인데 사실 지금까지 비치는 거는 이게 그냥 민간인으로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구성된 거니까 발표하면은 뭐 그게 그런갑다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대로 시행되겠구나. 예. 이렇게. 예. 거기다가 이게 그런 적폐청산 TF 내지 각종 개혁기구에 참여한 인사가 뭐 따로 기자회견을 연다든지 자기 좀 개인 견해를 담아서 이야기한 경우들도 있었어요. 네. 예컨대 뭐 촛불 집회 당시에 군이 무력 진압을 획책했다 이런 주장. 이게 예. 이제 사실이라면은 국방부나 청와대 차원에서 뭐 정말 큰일로 발본색원했겠는데 좀 대체로 과장된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은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그렇죠. 뭐 고금리 정책을 썼다. 네. 평가가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뭐 이렇게 벌 받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중하위 공직자들을 콕 찍었다면서요? 네.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에 결정권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 공직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예. 뭐 이제 공무원들이 부당한 짓은 거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뭐 소극적 저항 예를 들어서 기록으로 꼼꼼히 남긴다든가 시간을 끈다든가 이런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참 나쁜 공무원 이렇게 찍혀나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소극적 저항을 하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중하위 공직자들은요 위에서 이게 내려오다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책무가 주어져요. 그렇죠. 전체 그림이 아니라. 예, 뭐를 이제 조사해서 보고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조사해서 보고를 하는 건데 이게 위법된 건지 아닌 건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런 발언은 공무원 사회를 겨냥해서 공무원 사회를 좀 도닥거리고 안정시키는 그런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 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제가 좀 소개해드린 발언들도 꽤 양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신 거면은 문제의식이 좀 강하게 있다. 이런 것 같고 최근에 보면은 교육부 쪽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에서 아주 실무자들까지 이제 수사 의뢰를 권고했거든요. 여기에 그랬죠. 대해 가지고 맞아요. 말이 많은데 이런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무자들까지 수사 의뢰한 것 이건 좀 과하다라는 네. 어떤 암묵적 메시지가 깔려 있는 발언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예.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칩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시사잡기 2부 시작합니다. 화제의 뜬 뉴스부터 정리하죠. G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이요. 네, 아파트의 품격과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뉴스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한다며 택배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택배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한다고요? 네. 오늘 뭐 실시간 검색어에도 쭉 나오던데.
네, 이제 못 들어온다기보다는 이제 지상에는 진입하지 마라. 그리고 지하에만 와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예. 그 기사와 커뮤니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산 신도시에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 공공분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에서 지난달 후진하던 택배 차량에 아이가 부딪힐 뻔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그 이후에 아파트 단지에 택배 차량 진입을 통제한다는 이런 안내문이 붙었고요. 예. 지상 주차장 말고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라. 지정된 뭐 좀 약간 멀찍이 떨어진 그런 지정 주차장을 이용해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예. 그 이유를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해서라고 적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택배사에 이렇게 대응하라는 뭐 구체적인 당부도 적어놨는데요. 카트로 배송하면 되는데 걸어서 배송하기 싫다고 반송하는 게 반송 사유가 되나요? 이렇게 택배 기사들에게 대응을 하라고 주민들에게 지침을 적어놨습니다. 네, 택배 기사들한테는 불편해진 겁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택배 기사들은 아파트 단지 안에 그냥 물건을 쌓아놓고 가거나 경비실에 맡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일부 택배사는 아예 물품을 반송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요. 결국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아파트 시공사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네, 애초에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아파트를 조성을 했으면 그러니까 택배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하는데 예. 이게 흔히 탑차라고 불리는 소형 화물 차량이 보통 2.5에서 3m 정도 높이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2.3m입니다. 못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진출입이 불가능한 거죠. 아하. 그런데 이게 주차장을 깊게 하면 그만큼 시공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요. 네. 이게 시행사도 경기도도 이제 주민들과 택배의 불편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였죠. 지상 주차장은 이용 못한다, 통제한다.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라. 근데 지하 주차장은 못 들어간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죠. 다음 소식은요? 네,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아주 특별한 접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누가요? 누가 접견 신청을 했어요? 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입니다. 하하. 네, 오늘 이 전 대통령에게 접견을 신청했는데 먼저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고 그 이후에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민원 서신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접견을 신청할 때 수감자와 이제 신청자가 어떤 관계인지 적어야 하는 그 공란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원수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현장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과 노동부를 동원해서 노동자를 짓밟는 만행을 저질렀다. 왜 그랬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왔다. 이렇게 예. 밝혔습니다. 일종의 퍼포먼스로군요. 그렇습니다. 접견 물론 안 됐겠죠. 네, 예약 접수가 아니었고 당일 접수였고요. 그리고 면회 시간이 오후 4시까지니까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이 접견에 응했을 리가 없겠죠. 자, 마지막 뉴스는. 네, 6년 전 시리아 내전을 취재하다가 숨진 기자의 유족들이 시리아 정부로 고소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고소? 네. 그럼 기자의 죽음에 정부가 책임이 있다? 그냥 단순히 책임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시리아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자를 살해했다, 암살했다 이렇게 유족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기자가 누구냐면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의 일요판 썬데이 타임스의 기자였던 마리 콜베인인데요. 1990년대부터 분쟁 지역에서 그 분쟁 지역 전문 기자로 활약을 했던 여성 기자입니다. 네. 네, 2001년에는 스리랑카 내전을 취재하다가 수류탄 파편에 눈을 맞아서 왼쪽 눈을 잃어서 검은색 안대를 끼고 다녔는데요. 이 콜빈이 2012년에 시리아에서 정부군의 무차별 폭격 상황을 보도한 지 몇 시간 뒤에 미디어 센터에 있다가 폭격으로 숨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콜빈 유족은 2016년에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콜빈을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무슨 증거라도 확보가 된 게 있나요? 유족 소장에 관계자들의 증언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정부군이 콜빈을 겨냥해서 폭격을 가했고 콜빈의 사망을 축하했다. 이런 전직 시리아 정보당국 관계자의 증언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시리아 정부가 위성전화기 신호를 통해서 기자들을 추적했다는 전직 고위 관계자의 증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고소했다. 네.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어요.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요사이 인기를 끄는 단어 가운데 소확행
소확행이란 단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자, 이런 신조어가 인기 끄는 이유는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행복의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국민 총행복 전환 포럼이라고 하는 게 내일 만들어진답니다. 자, 이 포럼을 지금 설립 주도하고 계신 지역재단의 박진도 이사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 총행복 전환 포럼 어떤 단체예요? 예, 그동안 우리가 경제 성장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잘 살게 될 것을 믿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물적 수준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예. 근데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 성장으로부터 국민 총행복으로 좀 전환하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한 200여 명이 발기인이 돼서요. 200명? 200명이 좀 넘었는데 내일 오후 3시에 예. 남산문화회 집에서 창립을 하려고 합니다. 박진도 이사장께서는 이제 경제학자시잖아요. 예. 그런 사회과학자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모이신 겁니까? 어떤 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뭐 연구자뿐만 아니고요. 그야말로 뭐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노동자도 있고 농민도 있고 또 공직자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국민 총행복이라는 단어가 뭐죠? 개념이? 예, 이게 저희들이 이제 국민 총생산 또는 국내 총생산에 대비해서 쓰는 개념인데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국내 총생산 GDP보다는 국민 총행복 GNH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 예, 해피니스. 예, GNH. 예. 그 GNH를 뭐 숫자로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습니까? 표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측정을 이제 뭐 지수를 측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경제 지표로도 불안정하지만은 마치 그것이 늘어나면 저는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국내 총생산이라는 그런 경쟁 지표가 아니라 국민 총행복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국정을 생각해보자 또는 사회를 생각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부탄이란 나라가 국민 총행복 지수를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국제적으로 이게 통용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UN 같은 경우 행복 보고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OECD도 더 나은 행복, 더 나은 삶의 지수를 만들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UN도 6개 정도 지표, OECD 11개 이렇게 지표를 넣어가지고 그 점수를 매겨서 각 나라의 행복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측정 결과 우리나라 순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는 뭐 OECD로 보면 이제 8개국 중에서 29등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8개 가운데 29등. 예, 상당히 낮은. 거의 바닥 수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 총행복으로 전환하자라고 뜻을 모인 분들이 이런 단체까지 만든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우리가 성장 지상주의로 달려온 것 같고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국민 총행복을 얘기하는 이유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좀 다차원적으로 이해를 하자. 예. 그러니까 물질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건강, 문화, 뭐 여가 또는 민주주의 뭐 이런 요소들이 균형 있게 발전해 한 사회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어느 하나가 뭐 물질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균형이 중요하다 하는 뜻으로 이제 국민총 행복을 얘기하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 또 공유를 하는 것이다. 공유. 예,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단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면서 사적으로 혹은 개인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이 증진될 때 나의 행복이 증진된다. 한 그런 의미에서 공유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요즘 말하는 유행한 소확행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하. 사회적 담론으로 본다면 사실 소확행과는 차이가 있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성장 지상주의를 상징하는 어떤 정책이 있다면 뭐고 앞으로 이걸 총행복 전환시킨 상징적 정책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글쎄, 성장 지상주의는 상징적인 정책보다도 우리 사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작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예. 또는 유신 독재할 때에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마이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 그 표를 내걸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 것도 대표적인 이제 성장 지상주의의 표라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이 한계에 온 거죠. 네. 온 건데 이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성장만은 안 되겠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말하자면 성장에 매달리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아하. 이게 말하자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의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서 알코올에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염려한 것은 성장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것도 있지만 지금은 성장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대부분이 알고 있단 말이죠. 알면서도 거기에 매달리는. 그러니까 예를 대표적으로 지금 감옥에 계신 이명박 씨 같은 경우인데. 예. 2007년에 대선 나왔을 때 정말로 그 주변에 온갖 구린내가 진동을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압도적으로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어요. 그랬죠. 그건 뭐냐면 그분이 당선되면 오로지 경제는 잘해줄 것이다. 예. 이거거든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도 경제 성장에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다 목을 메고 있다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명박 당시 후보가 국민 성공 시대라고 하는 걸 내세웠었죠. 예. 네. 그래서 이 포럼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집중하실 생각인가요?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정책에 뭔가 우리가 좀 개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중에 하나는 우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행복 지표를 좀 개발하도록 하자. 아하. 그리고 그것을 행복 지수를 측정을 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은지, 예. 무엇을 해야 행복할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도록 하자. 그렇죠. 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정책의 환경 영향 평가처럼 네. 행복 영향 평가를 하자. 행복 영향 평가? 예,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썼을 때에 그것이 국민들 행복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예를 들면은 FTA를 우리가 한다고 칩시다. FTA를 한다 그러면 FTA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할지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 행복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걸 예를 들면 국민들의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국민들의 그런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중요한 정책이 국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평가를 해서 일정한 점수에 미달되면은 그것은 채택하지 않는 걸로 하는 이런 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거 없이 행복 지표, 지수 이런 걸 좀 개발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어떤 정책이든 행복 영향 평가를 사전에 실시하도록 한다. 이거 그러니까 정책의 우선순위와 고려점의 순서를 좀 완전히 바꿔보자 이거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을 국정에 말하자면 최고 철학으로 두고 사람들이 결국은 다 행복에 사는 것이니까 그 철학을 두고 정책을 해보자는 얘기고 또 재미난 건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한 지가 이제 꽤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지방선거에서 지금 나온 단체장들 후보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복 영향 평가 제도. 아주 귀가 솔깃하게 들리네요. 앞으로 많은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발족이라고 그랬죠?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총행복 전환 포럼 발족 준비하고 있는 지역재단의 박진도 이사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책임져 주시는 김민아 기자 지금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스튜디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볼 소리는요.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추대됐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소리를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이 가장 싫어하던 우리 자유한국당 당시 민주자유당에 들어와서 24년 동안 국회의원을 3번하고 도지사를 2번 했습니다. 많은 동료 친구들을 봤습니다. 제가 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악이라고 규정했던 그들이 오히려 우리 운동권에서 생각하던 것보다는
더 실력 있고 더 비전이 있고 더 도덕적이고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랜 세월 동안 깊이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도 해봤습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위기는 바로 철저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의 그 그릇된 생각에 매달려 있다는 것. 네,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 공격으로 일성을 내뱉었네요. 그렇습니다. 초질관, 색깔론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외에도 김일성주의를 학습한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여러모로 논란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우파 중에서도 아주 극단에 있는 그런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김문수 전 지사도 본인 역시도 이제 운동권 출신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 권유로 민자당에 입당하고 나서 보니 자기 생각과는 뭐 다르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덧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앞에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감원 앞에서 1인 시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 앞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퇴출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는데요. 김기식 원장을 금융에 대해 전혀 모르는 시민운동권 출신의 과거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겉으로는 정의와 양심을 얘기하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도 부도덕한 일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김기식 원장을 임명한 청와대를 향해서 운동권 출신 코드 인사와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문수 전 지사뿐 아니라 안철수 후보도 김기식 원장한테 한마디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 열고 김기식 원장 해임과 구속수사, 인사검증 담당한 사람들의 사임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했는데요. 과거 국회 정무위 의원 시절에 피감기관의 돈을 받고 해외 출장 다녀온 것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인 것이죠. 또 특이하게도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김기식 원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박원순 시장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느냐라면서 청와대 행사기획하는 왕행정관 참여연대, 모든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참여연대 뭐 이런 언급들을 쭉 했습니다. 예. 이것은 청와대의 탁현민 행정관과 조국 민정수석을 지시한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도 대표적인 참여연대 출신인 것이죠. 아,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도 김기식 원장에 대한 입장 내놔라. 그렇게 좀 연상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한미 연구소도 지금 논란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김기식 원장 이름이 등장을 하죠. 이 김기식 원장이 당시에 자기 보좌관이었던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과 이 출장을 다녀온 일정 중에 한미 연구소의 예산 지원 문제를 확인한 일정이 있다는 것이죠. 네. 지난달 말 국무총리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이 연구소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해서 이제 문을 닫게 됐다 이런 보도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서 소장을 교체하라고 압력을 가한 결과이다라는 이제 보수 언론의 지난주부터 이어진 보도 내용과 국회가 이 연구소의 방만한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은 어떤 결과이다라는 청와대 해명에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이제 38로스라는 사이트거든요. 이게 위성 사진을 판독을 해서 어떤 북한의 어떤 상황 등을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이 이 사이트를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즉 보수 세력이 하고 싶은 말은 정부가 북한과의 어떤 대화 국면 때문에 눈치를 봐서 이런 소장 교체나 이런 것들을 밀어붙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뭐 김기식 원장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김문수, 안철수 두 야당 후보가 뭐 협공을 하는 그런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단일화 비슷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또 나와요?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이 이제 쓴 칼럼이 지면에 이제 크게 실렸는데요. 대놓고 좌파를 막기 위해 김문수, 안철수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어제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선거연대는 효과가 없으니까 아예 지방선거 전에 양당 합당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내놓은 바 있는데요. 예. 아마 앞으로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 뉴스는? 어제 SBS가 삼성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불법적 로비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의 다스 관련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해 준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원포인트 사면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시 명분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그런 사면이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삼성과 이건희 회장 입장에서는 반드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어야 되는 일이었던 것이고 예. 그래서 무리를 했다라는 이제 내용의 보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이 어떤 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 사면 이후에 삼성이 세네갈인이자 국제 스포츠계에 영향력 있는 인사인 라민 디압과 파파 디압이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 로비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IOC 위원 및 관계자들을 정리한 디악 리스트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또 이 D약 부자가 요구하는 이런저런 행사들의 어떤 후원 이런 것들을 삼성이 떠맡고 또 로비 자금 등을 다 지원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심지어 이 D약 부자들은 이 성공 보수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돈을 더 달라 이런 내용인 것이죠. 아하. 결국 이건희 회장이 개인적 뭐 인연 이런 것들로 이제 유치 활동을 벌이는 척을 한 것이지만 뒤에서는 삼성이 조직적으로 회사 돈을 스포츠 후원금으로 포장해서 로비 자금으로 썼다 이런 게 이제 SBS의 보도 내용인데요. 예.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업무상 횡령, 배임 그리고 IOC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 이런 것들에 해당할 수 있고 IOC 윤리 규정도 위반했다는 것이 이 SBS의 보도 내용입니다. 삼성의 입장이 나왔나요?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홈페이지에 입장을 게재했는데요. 불법 로비는 결코 한 적이 없고 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한 무리한 로비라는 것도 무리한 주장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이건희 회장은 IOC 위원으로서 2007년과 2003년도에도 올림픽 유치 활동을 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왜곡해서 기업들의 정당한 스포츠 후원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예. 그런데 SBS 보도 내용은 참여정부 때 이제 삼성이 했던 유치 활동하고 이명박 정부 때 활동을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이명박 정부 때 것이 적극적이었고 또 저자세인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예. SBS가 또 오늘 추가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보도를 예고했어요?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 전 그 에버랜드 부근 땅값 얘기도 그렇고 요즘 SBS가 삼성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네요. 결과적으로 좀 좋은 어떤 사회적 영향을 좀 주는 그런 보도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요. 북미 대화 관련 그동안 여러 전망과 해석들이 쭉 나왔는데요. 좀 확실히 진도가 나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다음 달 또는 6월 초에 북한과 만날 것이다라면서 이를 위해서 미국과 북한이 접촉했다라고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달라지길 바란다면서 기대감을 내미치기도 했는데요. 이 전날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접촉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의향을 갖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했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미 CIA 라인과 북한의 정찰 총국 라인이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장소와 의제 등을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이런 보도도 역시 나온 바가 있죠. 뭐 북한도 북미 회담을 내부적으로 공식화하고 있다면서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수용했는데 오히려 북한이 어떤 관영 언론 등에서 이것을 공식화하지 않는 그런 기이한 상황들이 그동안 이어졌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북남 순회상봉, 북미 대화 이런 표현으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이제 보도 내용은 조선노동당의 정치국 회의 의제를 이제 내용을 전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내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가 열린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논의될 사전 의제를 점검한 이런 회의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즉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공식 라인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 논의가 된다는 거죠. 이 정도면 뭔가 상황의 진전이 확실히 있다. 이런 사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 진전이 분명히 있고 미국도 북한도 공식화하는 분위기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이 그 슈퍼 매파 존 볼턴이 공식 업무 시작하는 날이라고 해서 걱정이었는데 일단 요 북미 간의 관계에서는 뭐 별로 우려할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말씀드린 발언에 등장한 이제 강요 회의에는 존 볼턴 신임 백악관 NSC 보좌관이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예. 이 사람은 북미 대화에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쭉 있었기 때문에 좀 걱정이었는데 이 걱정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 존 볼턴이 주도하는 전쟁은 북한이 아니라 시리아에서 시작될 분위기라는 게 또 우려스러운 대목인데요. 시리아. 그렇습니다. 최근에 시리아 정부군이 동부타 지역에 유독가스를 살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이스라엘로 추정되는 외국군이 시리아 공군기지를 폭격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시리아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이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아울러 현재 미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이 시리아 해안으로 또 이동한 상태라는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이와 관련한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G세대, Z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000년대 이후 출생해서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SNS 문화에 익숙한 10대들 그리고 이들은 글자보다는 모든 걸 영상을 통해서 배우고 소통하는 그런 세대들을 G세대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 유튜브 사용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카톡,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 이런 걸 다 합한 것보다 유튜브 사용 시간이 그만큼 길다고 그래요. 유튜브를 심지어 갓튜브라고까지 부른다는데요. 이런 현상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짚어보기 위해서
문화비평가이시죠? 경희대 이태광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유명한 잘 나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요. 이름이 특이해요. 대도서관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도서관 나동현입니다. 본명은 나동현. 네. 별칭을 대도서관으로 붙인 거예요? 네. 제가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 게임이 문명이란 게임인데 인류의 문명을 가지고선 쭉 나열하는 게임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는 실존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지으면 되게 좋은 효과를 하나 보너스를 얻었기 때문에 게임상에서. 네.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하자 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애칭인 대도서관으로 정했습니다. 네. 네. 그럼 전 대도서관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이제는 제 나동현이라는 본명보다 예. 대도서관이라는 닉네임이 훨씬 유명해졌죠.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 1인 방송, 그죠? 네. 게임을 주로 하는 방송을 하셨었죠. 네. 요즘은 그게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게임 저도 그렇고요. 게임뿐만이 아니라 뭐 일상 그리고 또 뭐 유머, 코미디 그리고 또 뭐 요리, 뭐 인테리어, 그다음에 뭐 이 화장이라고 그러죠. 네, 코스메틱 네.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넓어졌고요. 퀴즈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해외에서도 많이 보고 있고 또 뭐 K-팝 음악, 뭐 영화 리뷰 뭐 등등 진짜 뭐 일일이 나열하면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전 분야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도서관이 요즘 주력하는 건 어느 분야입니까? 저는 일단 제 원래 본분인 게임과. 네. 하지만 저는 뭐 게임을 한다고 해서 게임을 뭐 공략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게임으로 예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예요. 네. 그리고 지금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즐거움을 선사하죠. 예, 네. 예. 재밌게 게임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연봉이 세다면서요? 네, 이게 1인 미디어가 사실 지금 이렇게 졸립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인프라가 바뀌었기 때문이고요. 예전에 뭐 지금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싸이월드, UCC 열풍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때도 이런 영상 열풍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때는 전혀 수익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도 결국은 자기 본업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자기가 영상을 올리면 거기에 광고가 붙을 수 있게 되고 그 광고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됐거든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그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대도서관에 이 제작한 본인이 스스로 만든 거를 유튜브에 올리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광고가 막 붙어요? 이거는 원래 깊이 들어가면 구글 애드센스 시스템이라는 건데 예전에는 광고를 우리가 어떤 포털 사이트에다가 돈을 주고 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근데 이 구글이라는 회사는 좀 다른 형식으로 광고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광고를 퍼가시면 그 수익을 나눠줄게요라고 했고 세상이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블로그 같은 거 보시면 거기에 어떤 배너 광고들이 막 붙어 있잖아요. 네. 그걸 그 블로그 유저들이 구글에서 퍼온 거거든요.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네. 그 대신 그 광고 수익을 거기 조회수나 혹은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나눠받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다 영상을 올리게 되면 저희도 그 광고를 구글이 수주받은 광고를 퍼가게 되는 거고요. 갖다 쓰는 거예요? 네. 갖다 쓰고 그다음에 이거를 내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면 조회수에 따라서 아니요. 조회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조회수에 따라서는 아니고 이건 좀 이따가 나눌 이야기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제가 수익을 나눠받게 되죠. 네. 그랬더니 억대가 되더라. 뭐 저널 그러니까 저번 달 이제 유튜브 순수 광고 수익만 한 3,50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이제 기타 외부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도 많기 때문에 대도서관이라는 분을 제가 초대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앞에 이렇게 시간을 좀 할애한 겁니다. 이제 대충 좀 청취자분들은 감이 잡히셨나 모르겠는데 이태광 교수는 알고 있었어요? 대도서관? 네, 그렇죠. 저는 한 2, 3년 전부터 제가 역시 빠르게 유튜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요. 실질적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기업들은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미디어 환경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큰 변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본적 변화는 아니죠. 대신에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제 자기들의 어떤 광고 수익 방식을 바꾸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유저들의 이동들이 이제 유튜브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연령들이 낮다 보니까 10대들이 이제 여기에 주도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서 주도로 하던 그 헤게모니가 옮겨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 시장이 이제 다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프리카 TV의 주요 이제 그 유저들과 또는 그 생산자들이 이제 유튜브로 지금 옮겨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국내의 그 1인 인터넷 방송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1인 인터넷 방송들이 주로 플랫폼을 아프리카 TV를 이용했었다.
근데 요즘 그게 유튜브로 집중되고 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1인 미디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라이브 방송. 생방송이거든요. 라이브 방송. 네, 라이브 방송은 기존에 어떤 수익 구조를 가졌었냐면 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별풍선을 말하는 거죠. 네. 그 수익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처럼 많이 퍼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유튜브라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영상을 올리면 이건 제가 생방송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편집된 방송이죠. 이건 두 번째는 편집된 방송인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거기에 내가 광고를 퍼올 수 있고 내가 굳이 그 별풍선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하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네, 광고 수익이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태광 교수는 뭐 뭔가 궁금한 게 생길 때 보통 우리는 이제 네이버, 다음, 구글 뭐 이런 포털 사이트에 글자를 쳐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검색하십니까? 요즘 10대들은 근데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대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는데요. 저도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절반 정도인 것 같아요. 절반 정도를 포털에서 하고 절반 정도를 유튜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해보면은 훨씬 더 많은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라든가 우리가 다음 같은 그런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 뜨잖아요. 아니면 아주 부분적인 영상이나 또는 뭐 이렇게 그 이미지가 뜨는데 유튜브는 일단 그걸 동영상으로 보여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네이버나 이렇게 다음 같으면은 텍스트나 또 지도 정도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뭐 찍은 이렇게 유저들이 찍었던 이미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 보면 그 가는 전체가 오는 거예요. 그게 구글 지도까지 결합하면 본인이 마치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 길을 가지 않더라도 생소한 곳에 가더라도 어디에서 몇 번을 타고 어디를 가고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자세한 그런 걸 계속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올리는 이유는 이제 금방 대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되니까 바로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훨씬 더 많은 생산자들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를 내가 먼저 포착해서 만들어서 제대로 올리기만 하면 돈이 들어온다. 사실 재밌는 게 그렇다기보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접근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텍스트는 읽기가 어렵고요. 동영상은 쉽잖아요. 첫 번째는 그게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신뢰도 문제가 되게 큰데요. 이제 예전처럼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들이 신뢰성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이나 텍스트들은 너무 조작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광고성 글들이 너무 쉽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영상은 일단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신뢰성 면에서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요즘 사용자들, 특히 Z세대 같은 경우는 더 디테일한 정보를 원해요. 그러니까 가서 사진만 띡 보고선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가서 그곳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서비스를 하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완전히 다 파악이 돼야 이제 거기다 신뢰감을 갖고 가게 되는 약간 좀 디테일한 정보를 더 원한다는 데에서 좀 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앞에도 소개했습니다마는 지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통계를 내보니까 유튜브 사용 총 시간이 1등이 아니었대요. 딱 2년 사이에 유튜브 총 사용 시간이 다른 유명한 포털들의 총 사용 시간 다 합친 것보다 많답니다. 그런 걸 느끼세요? 네, 충분히. 갑자기 늘어났죠. 네. 갑자기 늘어났고 그게는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이제 기술 난조를 보였고 이제 그런 데서 또 구글이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새로운 어떤 방식들을 채택했고 이러면서 상당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러면서 달라졌던 거죠. 그리고 미디어 환경이 변화가 됐는데요. 이전까지 이제 3G 시대라고 하죠. 이제 3G 시대에서 가장 많이 소비됐던 건 텍스트랑 그림인데요. 왜냐하면 동영상을 보기까지는 좀 버거운 속도였거든요. 그렇죠. 4G 시대로 확 넘어오면서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이제 동영상을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정말 지금 같은 경우도 유튜브의 대부분 거의 7, 80%의 소비가 모바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네. 휴대전화에서 그러니까 고성능 컴퓨터가 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 찍어도 되고 휴대전화로 그냥 유튜브 앱을 딱 해서 캠코더보다 더 좋은 화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얼마나 스마트폰까지 찍어서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현장성이라는 이런 것도 뛰어나고 말씀하셨던 근접성이 굉장히 뛰어나지는 거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유튜브가 무엇보다도 아주 방대한 그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네. 특히 이제 아직까지 한국어 콘텐츠의 퀄리티는 좀 아직까지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영어 콘텐츠의 수준이라는 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영화들, 이미 카피라이트가 소진된 영화들은 거의 다 올라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수업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어 능력이 이제 확보가 되면 더 많은 콘텐츠에 아주 질 높은 콘텐츠에 접근해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만큼 유튜브에 뭔가를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얘기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급팽창했다는 이야기고 이 대목에서
아까 대도서관이 이야기한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없어요. 네. 근데 신뢰성이 크다. 네. 이 대목. 이태권 교수도 동의합니까? 그 부분은 역시 이제 앞으로 유튜브나 다른 어떤 인터넷 회사들이 사실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유튜브가 아무리 뭐 새로운 미디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기술 베이스는 과거의 어떤 미디어 환경과 크게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트위터라든가 또 다른 포털 사이트가 안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봐요. 일단 맞습니다. 서버를 설치하고 거기다 개인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그 정보를 모으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되고 유출될 수가 있죠. 금방 말씀하신 충분히 해킹을 해가지고 그 어카운트를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그건 결국은 이제 기술적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해결해야 될 상황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아주 뭐 전형적인 완전히 지금과 다른 인터넷과 다른 시스템, 과거에 이제 블록체인 논쟁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기술이 등장하지 않는 한은 금방 제기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이제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이용료가 더 높아진다면 충분히 페이크 영상이 나올 수가 있죠. 저는 뭐 신뢰성이 높다는 부분을 약간 다르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확하냐 아니냐의 신뢰성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는 개인 소비자들이 판단하고 또 유저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똑똑해졌고 요즘 친구들이 훨씬 더 똑똑해졌어요.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적어도 동영상을 만들 때까지의 그런 노력과 품이 쉽진 않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림이나 글 같은 경우는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퍼다가 짜집기 하면 되는데. 맞아요. 물론 유튜브 영상들도 그런 짜집기 하는 영상들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의 리뷰에 대해서 확인할 때 사진 한 장만 딸랑 걸어놓고선 글로 조작을 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 영상 안에 인테리어 및 여러 가지 음식들을 보여주는 거랑은 확실히 신뢰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의 신뢰도인 거지 특히 뭐 이런 논문이라든지 쪽의 신뢰도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어떤 의미에서 그 정도는 왜곡될 수 있다고 봐요. 제작 툴이 더 발달할수록 왜곡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과거에 PDF 같은 경우도 조작이 안 됐잖아요. 이제 근데 손쉽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제작 툴을 가지고 충분히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상도 저는 조만간 그런 기술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냥 아니 뭐 조작 영상도 분명히 무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과거에 갖고 있던 미디어의 어떤 딜레마를 그대로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이거는 조작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이제 전문 기술이 필요하죠. 중요한 점은 이제 영상 끝은 없다는 거죠. 제가 이 뭐 조작이냐 신뢰성이냐 이 얘기를 던진 이유는 역시 또 우리 방송 청취자들은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이런 소식을 딱 접하면 대뜸 아니 요즘 애들 책도 안 읽고 또 휴대전화만 앞에 들고 있고 휴대전화를 가지고라도 그래도 검색을 해서 뭔가 이렇게 정보를 읽어보고 비교하고 백과사전 찾아보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저 영상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아이들이 책은 안 읽어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콘텐츠를 소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방식이냐면 요즘 친구들은 혼자 있지만 혼자 있지 않은 걸 좋아하는 세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SNS로 소통한다? 네. 자기 방에서 모바일로 무언가를 보고 있지만 그것을 혼자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곳에 가면 그곳에서 어떤 TV 프로그램이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함께 떠들고 있어요. 네, 함께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본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거실에서 부모님들이랑 같이 TV를 봤지만 이 친구들은 자기 또래 사람들이랑 굉장히 많은 한 1000명, 10,000명의 사람들이랑 함께 본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혼자 있어하고 싶지만 혼자 있지 않은 세대라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싶은 가치는 그렇게 확고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전처럼 거실에서 리모컨을 부모님이 가졌던 세대가 아니라 지금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그런 세대가 된 거죠. 거실에 안 나와요? 네, 거실에 안 나와요. 안에서 그냥 봅니다, 혼자서. 그만큼 이제 우리의 컨텐츠가 지금 그 층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궁금한 게 있을 때 우리들은 포털을 통해 검색했다면 10대들이 유튜브를 통해 검색한다. 그렇게 했을 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느냐? 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TV를 보면서도 모바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혹시 걔네들이 그걸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거기 나오는 정보 콘텐츠를 계속 검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키라고 하거든요. TV에 하나의 사전, 하나의 사전들을.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어떤 유명인이 나왔다. 그 유명인에 대해서 검색하고 그 유명인의 옛날 얘기까지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보고 있고 또 어떤 자기가 모르는 무언가가 나왔다. 같이 보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텍스트로 소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요즘 교수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학생들이 사실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다 알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금지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그런 우려는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저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도서관님의 말에 동의를 하는데
과거에 문자가 처음 나왔을 때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우려를 했습니다. 문자 때문에 사람들이 구술 문화를 버리고 기억력이 감퇴할 거다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유튜브는 정확하게 말하면 구술 문화로 돌아간 거죠, 인간이. 맞아요. 인간이 사실 문자 문화에 익숙해진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구텐베르크가 하긴 영상에는 또 소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대립한다기보다는 병존할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나 이런 측면에서 도서관을 장려한다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모색하는 것들이 저는 타당한 것이지 네. 지금 있는 유튜브 문화를 억제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다시 문자로 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죠. 되게 멋진 말씀을 그건 또 억제할래요? 억제할 수도 없죠. 네, 이거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세대분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미 그런 일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들의 소비 행태는 다르구나.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그들한테 교육을 해줄 것인가. 이게 미디어 리터너시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미디어 리터너시 교육을 청소년한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한테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다 100이면 100 거의 다 청소년한테 하자고 그래요.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하고 있고 이미. 네. 오히려 어른들이 미디어 리터너시 교육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너 그거를 봐도 되는 건지 안 봐도 되는 건지 판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지금의 약간 안 좋은 일들도 좀 벌어지는 것 같죠. 뭐 너무 인기 끄는 거에 네. 몰두해서 네.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야 돼서 네. 심지어 뭐 투신 생중계 뭐 이런 네. 가끔씩 그렇게 그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들 여전히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약간 정보가 잘못 전달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회수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조회수로 돈을 벌겠다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일은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는 유튜브가 바보가 아닌 이상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거기다 많은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광고인데 그 광고를 좋은 콘텐츠에 붙여야 광고주가 만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극적인 영상에 광고가 붙어 있으면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내 광고가 왜 저런 콘텐츠에 붙어있지? 실제로 그래서 보이콧 현상이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네. 재작년에. 네. 그러면 유튜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회수가 아니라 시청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시청 시간. 한 영상을 봤을 때 얼마나 시청 시간을 했는가, 그다음에 여기에 얼마나 또 좋아요가 붙었는가, 또 얼마나 구독을 했는가,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다른 영상을 또 봤는가. 그렇다면 이 콘텐츠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영상 앞단에 광고가 나오기 전에 거기서 광고가 경매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지금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영상을 보신다면 그 앞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 광고는 순식간에 경매가 붙는 광고예요. 그래요. 여러 가지 광고주들이 나는 이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돈을 줘서 이 경매에 붙겠어. 예. 그랬을 때 저 비싼 광고가 붙게 되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사실 그거는 이제 지금 포털 사이트죠. 뷰잉 맞아요. 수를 가지고 주기 때문에 맞아요. 아주 선정적 광고들이 많이 붙는 그건 건데 되게 약간 미련한 방법. 유튜브에는 그런 선정적 광고는 사실 잘 안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대도서관이 설명해 준 그 방식에 의하면 네. 아주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네. 그런 방송들이 한때 인기를 끌었지만 네. 이제는 변해가고 있다. 맞습니다. 좋은 컨텐츠가 즉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식으로 맞습니다. 가게 되고 있다. 그거를 왜냐면 그런 목표로 삼죠. 저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예. 저는 지금 구독자가 170만이고 아까 전처럼 수익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건요. TV 방송이랑보다도 더 조심해서 방송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인터넷 방송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은 그 순식간에 거기에 시청자들한테 전달이 되고 순식간에 퍼지거든요. 네. 제가 거기서 말을 한마디 잘못해버리면 여기 커리어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저는 더 조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잘 되는 채널일수록 지금 거의 대부분의 잘 되는 채널들은 훨씬 더 조심해요. 그리고 또 지금 시대가 워낙 또 정치적 올바름을 또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뭐 정치적인 문제까지는 네. 들어가기엔 뭐하지만 네. 뭐 간간히 아무튼 신문 기사나 이런 데 등등에 나오는 거는 더욱더 노골적인 그런 선정적 방송들이 넘쳐나고 있다. 네. 그걸 통해서 뭐 오히려 수익을 창출한다. 이런 기사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있는 건 맞죠? 여전히 있는 건. 그게 인터넷의 이제 기본적인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많이 뷰잉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페이를 지급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회수. 조회수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는 약간 좀 다르죠. 그거는 이제
제가 그래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이제 있다고 하는 네. 것이고 그래서 좋은 콘텐츠가 유튜브에 많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런 정책을 가지고서 아주 긴요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든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제재를 당해서 채널이 없어져 버린다거나 수익을 오히려 조회수는 높은데 수익이 굉장히 낮은 기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떨어나갈 거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런 영상을 소비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네.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만들어내는 1인 미디어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좀 더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좀 해야 되는 거가 아닌가. 정보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고요. 또 플랫폼사들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처럼 반드시 교수님 말씀처럼 조회수에 따라 돈을 주고 이러면은 이런 안 좋은 영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네. 플랫폼들이 그렇게 멸망해가는 경우가 굉장히 있죠.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고 그리고 저는 또 이게 이제 막연하게 그냥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신 유튜브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구글이나 다른 어떤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튜브 운영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정책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요. 앞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대들 그저 휴대전화 들고 유튜브 영상만 보고 있다라고 걱정할 일만은 아니다 이겁니까?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수준 높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다면 도서관으로 갈 거라고 봐요. 많은 맞아요. 분들이.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궁금해지니까 찾아가더라. 그래서 책을 읽으면 그 책의 저자의 강연이 유튜브에 있잖아요. 같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1인 미디어가 재밌는 게 보다가 자기가 시청자에서 제작자로 변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제작자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많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해요. 오히려 공부를 하게 돼요. 네. 되게 놀랍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저도 집에 가면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계속 얻고 싶어서 다양한 책들을 좀 더 많이 보게 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하긴 그 1인 방송을 매일매일 합니까? 네, 거의 저는 매일 합니다. 하루에 몇 분짜리를 하루에 생방송을 하루에 3-4시간씩 매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방으로 하는. 네. 그리고 혼자 진행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오디오가 비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소통이 나오는 건데요. 뭔가를 또 봐야죠. 네. 채팅방과 함께 대화를 하고 또 거기서 제가 여러 가지 지식들을 깊진 않았지만 넓게 갖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토대로 얘기하면 재밌죠. 각자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휴대전화 손에 들고 영상만 보고 있는 아이들 우리 걱정했는데요. 각자 방에 틀어박혀서 있지만 휴대전화를 통해 세상 전체와 소통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답니다. 너무 걱정만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좀 이해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제일 크게 걱정해야 돼요?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좀 하셔야 돼요, 정말. 그래야지 이 친구가 만드는 컨텐츠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좀 판단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부터 이쪽 세상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배우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 유튜브 크리에이터 대도서관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자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